그러면 오늘 2019년도 12월 안보라 학원 중등 국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안보라 학원 원장 안보라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원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학원에서 맥스로 받을 수 있는 어머니들 인원이 사실은 70분이세요. 근데 설명회 문자가 나가자마자 30분 만에 그냥 70분이 그냥 바로 마감을 치시면서 웨이팅이 막 들어오는데 원장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일단 웨이팅 받읍시다. 그리고 저희는 예약제니까 펑크 나면은 연락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갑시다 했는데 부원장님께서 바로 그날 새벽에 다시 저한테 톡을 주셨어요. 원장님 대기만 지금 100분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떡하지? 계속 기다리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강당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앉으실 수 있는 좌석이 200석인데 그것 또한 넘어서서 지금 보조 의자까지 나서 250석을 꽉 채우시고 그러고도 대기가 계속 쌓여서 저희가 금요일 날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게 바로 그 동영상으로 보시라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이제 동영상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오늘 설명회를 오면서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만 20년이 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 설명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요새 한참 시즌이죠. 문자들이 아마 폭탄처럼 갈 겁니다. 근데 저희 학원 설명회 매니아 어머니들이 계세요. 재미난 건 국어 안 보내요. 근데 오셔서 교양 수업처럼 가만히 듣고 가십니다. 그래서 심란한 표정으로 얘기하세요. 정말 잘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매번 설명회를 하면서 똑같은 커리 얘기하고 입시 퍼센테이지 얘기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학원을 어떻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지, 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허심탄회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일찍 오신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비 중1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입학 테스트도 보셨고 반배정도 받으셨대요. 뭐가 알고 싶어서 오셨어요? 선생님 관상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세요. 등록하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배우는지 너무 궁금하시다. 왜? 실제로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력과 독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학원이 바로 안보라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 학원은 이제 종합학원이었고요. 저는 이제 국어. 그때 종합학원에서 국어는 솔직히 사이드 디쉬입니다. 그래서 영수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야 되고요. 국어는 학교 시험 잘 나오게 해주면 되는 정도. 근데 어느 날 학부모 6분이, 어머니 6분이요. 안보라 선생님 면담 좀 하시죠. 그리고 학원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됐겠습니까? 수업 컴플레인인가? 뭐지? 근데 왜 6분이 오시지? 단체로 무슨 일이지?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저 혹시 무슨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아니 뉘앙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6분의 어머니들 오셨는데요. 정말 제가 딱 교실에 들어갔는데 6분이 쫙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의자 하나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보고 거기 앉으래요. 면접 보는 줄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들이 소위 대치동에서 목에 힘 좀 주시는 어머니들입니다. 첫째를 전부 다 명문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땡땡땡고를 다 보내놓고 지금 둘째가 중학생인 학부모들이셨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보라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대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얘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첫째를 키워보니까 지금 교과서 수업만 내지는 중학교 때 이 많은 시간 동안 국어 수능 준비를 해놓지 않았더니 가가지고 문제 풀고 뭐 하고 얘가 지금 감이 좋은 아이인데도 엄청난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고등 가서 지금 키우고 있는 첫째 아이들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도대체 국어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러면 중학교 때 도대체 차분하게 뭘 준비를 시키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야,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듣고 문제풀이하고 하는 일은 정말 많았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도 뭐 국어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면서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국어 2개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1타 대형 수업 들으면서 소수로 잡아주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그러한 벽에 부딪히지 않게 차분차분히 수능을 위한 독해력을 쌓기 위한 작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야, 대치동을 그냥 막연히 극성 떠는 동네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같이 고민하고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맨날 교과서 수업하는 거 재미도 없고 이 일을 계속 뭐 하면 보람이 있을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지도했을 때 왜 이 작업을 안 하고 왔지? 도대체 중학교 3년 동안 얘네들은 뭐 하고 있었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찰나에 너무나 니즈가 잘 맞는 고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얘네 6명을 데리고 처음으로 중등 독해 수업이라는 걸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학원에서 강의실에 위치는 가장 끝 골방. 지금도 충격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강의실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이 벽에. 틀면 나와요. 뭐냐면 옛날에 화장실로 썼던 데를 막아가지고 개조한, 그리고 완전 창고 같은 공간에 준 거죠. 뭐 6명인데 네가 말아먹든 어쨌든. 야, 그리고 중학생을 놓고 무슨 독해 수업을 하니? 기대 없이 준 겁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맡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수업이거든요. 그 6명을 데리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괜히 했다. 왜 그랬냐면 20년 전에 어머니들 중등 국어 독해 수업이라는 건 전무했습니다. 전무했어요. 일찍 시작한다고 해봤자 중3 때 가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듣는 선행을 듣는 수업이나 있었지, 실제 그 부분을 쉽게 중학교 때부터 어휘니 비문학이니 문학이니 이 독해 훈련을 시키는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죠? 베낄 데가 없죠. 멋지게 말하면 벤치마킹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6일 동안에 이 친구들 6명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정말 뼈가 빠졌어요.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주에 하나하나 제가 다 일일이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수업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몇십 명이 불어나더니 1년 만에 300명의 수강생이 생깁니다. 그 학원은 국어 전문 학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단계와 스텝을 밟느냐, 또 그 단계를 밟았었던 친구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결과를 잘 내야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대입, 그렇죠. 수능에서 효과를 내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야, 그래, 중학교 때부터 차분히 하나씩 적당히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지금은 뭐 대치동에 중등 국어 독해 학원들이 참 많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도대체 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들, 우리 이제 다 젊으시니까 학력고사 모르는 세대로 놓고 갈게요. 자, 근데 옛날에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학력고사에서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었죠. 어머니들 시험의 캐릭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학력고사 시절에는 뭐였죠? 성실하게 교과서 공부를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배웠고 그걸 시험을 봐서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은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암기력이냐 궁뎅이 힘만 가지고 안 된다. 왜? 그거 누가 더 잘하죠?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죠. 그래서 선진국 입시를 봤더니 일본하고 이제 미국을 주로 보겠죠. 봤더니 이미 그 나라들은 학력고사가 아닌 수능. 한마디로 시험 범위가 전혀 없는 지문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읽고 해결해내는 독해력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학 능력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수능을 우리가 볼 때 수능 국어다 하는 것은 문학, 비문학, 그쵸? 그 다음에 그것에 바탕이 돼야 되는 어휘, 문법이 들어가고요. 실제 수능에서 두꺼운 책들을 읽는 독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두꺼운 책 읽는 독서 작업까지 저희가 중등 커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을 1교시에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국어를요. 그쵸? 어머니들 45문항고입니다. 큰아이 키우신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몇 분 보나요? 대답! 몇 분? 네, 80분 봅니다. 80분 안에 이 친구들이 읽어내야 되는 국어의 지문의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수학 45문제 풀면 금방 풀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능에서 이 수능 시험지 사이즈가 어머니들 무슨 사이즈죠? B4 사이즈입니다. 거기에서 지문의 길이는 한 장에서 그 반까지 넘어갑니다. 수능이 불수능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 지문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때 해결해야 되는 그 지문을 고생해가지고 읽고 나서 푸는 문제는 꼴랑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80분 동안 정확하게 한 번에 읽고 문제를 풀고 다음 지문 넘어가고 하면서 해결해내는 일이 막연히 문제풀이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국어라는 거, 아니 솔직히 우리 애는 의대 보낼 건데 맞잖아요. 시 잘해야 됩니까? 의대 가서? 소설 잘 읽어야 되나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수학 능력 시험에 국어의 그 부분을 보느냐, 이 본질 알고 가셔야 돼요.
문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어머니들, 문학은 뭐로 읽을까요? 맞춰보세요. 머리로 읽을까요? 가슴으로 읽을까요?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학은 소설하고 이제 시죠. 아주 쉽게 표현해서 누가 살아가는 이야기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떻죠? 갈등을 겪게 되고, 그쵸? 그 갈등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에 가는 해소의 과정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걸 문학이다 보니 어때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치들을 달아서 이 이면적 의미는 뭐고 상징적 의미는 뭘까까지 묻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보편적 공감력을 묻습니다. 어머니들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하고 가장 다른 국어라는 과목이 바로 이 보편성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옆 사람이 어떻게 풀거나 뭐나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정답을 향해서 빠르게 가느냐, 엉금엉금 기어서 가느냐죠. 근데 국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 보편적 공감력이 힘든 친구들은 누굴까요? 이과요. 그 안에서도 남학생들. 아들 있는 어머니들 떠올려 보세요. 저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맞아요. 그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수업하면은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상황을 설정해 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야, 밖에 비가 온다. 어둑어둑하게. 구름이 낀 이 상황에서 비가 내려. 뭐가 느껴지지?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아주 그냥 확 쏘나기. 그런데 다른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 우울한데? 어두우니까? 슬플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관심이 없어요. 문학에서 요구하는 보편성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떻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매주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나서 또래 아이들이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과외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주 외국 생활을 길게 해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줘야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과외가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생각, 왜? 전체 100%의 표본 안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생각을 찾아내는 게 문학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같은 질문 안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계속 매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 친구들한테 야, 비는 어두워. 너 외워라. 아주 내가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넌 밝다 그러면 그냥 맞을 줄 알아. 늘어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비문학. 자, 이제 또 질문 들어갑니다. 네, 선생병했습니다. 자, 비문학은 가슴으로 읽는다, 머리로 읽는다? 머리로 읽어야겠죠. 아주 차갑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에 대해서 쪼개고 분석하는 작업이 비문학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충격적인 현실 들어갑니다. 비문학은 실제로 수능에서 화법하고 작문도 사실은 작은 비문학의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긴 지문의 비문학은 40% 나온다라고 하지만 화법, 작문까지 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비문학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60%의 비중을 차지해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이들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 동안 어머니들 6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비문학 훈련 작업을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이 팩트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에서도 뭐와 뭐가 시험범위죠?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비문학 출제되지 않습니다. 읽는 법조차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읽는 원리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뭐하죠? 문제집 풀고 문풀 듣죠. 비문학은요, 어머니들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나를 맞춰봐요. 아까 제가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짧게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게 B4 사이즈의 한 장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가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펜만 내려갔지 그 문단의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글에 대한 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절대 부족하게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의 목적은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낯선 지문을 한번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라. 이 시간입니다. 그 지구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문제를 풀 때 뭐래요? 생각이 안 나죠. 어떡하죠? 다시 올라가서 읽죠. 거기다가 수능이에요, 어머니들. 내가 6년 동안 이걸 위해서 달려왔어요. 확신이 없으면서 의심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서 계속 읽죠. 뒤에 지문들은 짜라락 전멸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안 받아본 상태에서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면 이 현상으로 가는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중1, 중2, 중3 때부터 저희 학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쿼리가 바로 비문학입니다. 학교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굉장히 좋은 비문학의 글들은요, 어머니들 소설하고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 예술, 철학, 그렇죠? 이러한 글들을 중1 때부터 읽을 수 있는, 중2 때 읽을 수 있는, 중3 때 읽을 수 있는 전문 서적에서 저희가 전부 다 발췌하고 편집합니다. 읽을 수 있는 글의 내용을 줘야 돼요. 지금 당장 고3 아이들 풀었다고 기출 비문학 풀어봐 그러면 중1이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뭐 하려 하나요? 그냥 만족감일 뿐인 거죠. 그것을 핵심어부터 찾기를 시켜야지 됩니다. 핵심어를 찾다 보면 뭐가 되죠? 아, 요 문단에서 요거 계속 강조했는데 그 다음 문단에 핵심어 달라졌네? 아, 그러면 요건 요 내용이네? 아,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 보듯이 그 다음 문단은 직진하라는 거네? 위에 문단 계속 이어받고 있구만. 아니네? 얘는 지금 전환시키네? 자회전하라는 얘기야. 아니네? 얘는 완전히 거꾸로 유턴하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논리 전개 구조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3년 동안 길러진 아이와 그렇지 않고 당장 고등학교 가서 막막한 비문학을 문제풀이나 긴 지문을 통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읽고 준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어휘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어휘는 모든 읽기에 기초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어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참 평생을 애들만 보고 지금 살아왔잖아요. 요즘 애들이 말은 정말 대단히 잘합니다. 옛날 학생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어머니들 대부분 말싸움하면 지실걸요? 그쵸? 엄청 잘 떠듭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이들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바로 뭐다? 어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일단 종이로 된 책을 접하는 문화가 훨씬 더 그 경험이 적어요. 거기에다가 요즘 애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단어 잘 알아들으시나요? 애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외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못 외우고 엉뚱하게 답해가지고 애들이 낄낄낄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영어 교육에 상당히 치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오래 외국 생활하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문제는 국어 하나만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과목의 시험은 전부 뭐죠? 읽고 해석을 해야지만 그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어휘가 안 되면 전 과목 자체 굉장히 편안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어휘는 어떻게 늘려줘야 될까요? 외우게 하나요? 자, 오늘부터 너는 일주일에 100개씩 어휘를 외운다. 아이들이 어휘가 약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죠.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휘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입니다. 네, 어머니들 일상에서 이런 얘기 쓰시나요? 아침에 딱 밥 차려주고 딱 이렇게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아들내미 가서 어머니 어제 저녁 반찬과 상당히 이질적이네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아들아, 너 참 관념적인 수준이 높아졌구나. 하지만 상응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바로 뭐죠? 추상적이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휘 능력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색하고 모르는 거는 당연할 수 있죠. 하나 더. 실제 예비 중일 애들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막 문학을 읽다가 졸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졸부가 뭐게? 예비 중일 아이들은 진짜 천진난만해요. 진짜 애기야. 막 볼도 빨개가지고 막 연필도 부러진 것도 모르고 막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손 들고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졸라부자요. 리얼입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 친구는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맞아갔구나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매주 관련된 비문학과 문학과 관련된 어휘들을 노출시켜주는 것만이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실제 문법은 잘해놓으면 뭐에 유리할까요, 어머니들? 학교 내신입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가장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영역이 실제로 문법이고요. 내신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 애가 스스로 학원을 찾아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험을 망쳐가지고 요번에 다니다가 옆에 친구가 안 보러 다닌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럼 너 저번 시험에 뭘 못 봤니? 문법입니다. 자, 근데 어머니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교과서가 개정교과서 바뀌었습니다. 또 그래서 개정교과서로 바뀌면서 학년별로 출판사를 학교마다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하는데요. 다행히 한 출판사로 중1, 2, 3을 배우면 참 그나마 행복한 학교고요. 학년별로 한 번은 신사고 쓰고 한 번은 천재박 쓰고 바꾸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법입니다. 상당히 문법의 양을 빼놨어요. 이 개정 교과서가. 그래서 두께 자체가 기존 교과서보다 반으로 양이 줄었고요. 그 안에서 문법은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이 빠져있는 문법 안에서 시험용으로만 요거는 자음동화가 시험 범위니까 딸딸딸 외워. 외우는 지식은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우리도 공부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 받기 전에 뭐 어떤 거 하죠? 확 미리 써놔야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시험지에다가 다 토해놓듯이 토해놓고 나면 날아가요. 그래서 문법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품사부터 배워서 문장 성분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고1 때 나오는 중세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뒤죽 박죽이에요. 문장 성분은 어떤 교과서에서 빠져있고. 아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문법 힘 빼자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법이 중요성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실제 수능에서는 얘네들이 겪었어야 되는 문법 커리를 다 묻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학교 내신에서부터 구멍이 나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국어에 있는 모든 문법은요, 어머니들, 국어에 있는 모든 문법은 중고등학교 토탈 문법 양을 다 모았을 때 1년이면 다 끝납니다. 1년,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원 오는 기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코스로 1년이면 더 이상의 문법의 새로운 얘기나 내용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까먹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얘네는 1년의 커리에 한 세트를 몇 번 돈다? 3번을 돕니다. 단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제가 학년별로 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중1 때 기초적인 것을 배운 것들을 물었다면 중2 때는 똑같은 그 문법 커리 새로울 게 없으니까요. 거기에 중2가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붙죠. 중3으로 올라가면 그 기초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문법의 2개 개념들이 섞여져 있는 활용 문제까지 해결을 해냅니다. 사실 이 활용 문제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법 능력입니다. 마지막 독서로 가겠습니다. 독서는요, 교과서 외에 소위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책 좀 읽어라 하는 그 책들을 읽는 것을 진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어머니들도 다 읽으셨었던 고전 클래식 들어가고요. 과학, 기술, 철학, 예술 다양한 책들을 토픽별로 선정을 해 놓습니다. 토픽별로 선정해 놓고 2주에 한 권씩 진행을 합니다. 독서 리스트는 미리 나가 있고요. 얘가 지금 토픽별로라는 말을 지금 강조드린 거 어머니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환경의 토픽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당연히 채택되는 책들은 중고등학교 추천도서 내지는 어떤 대학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 도서 목록 안에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책들을 읽으면 환경 안에서도 다양한 책을 진행을 하면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똑같은 논지를 놓고도 아,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다른 시선을 갖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구나.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달아두죠. 고등 가서도 독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유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개의 영역들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학원 커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작업들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수업은요. 한 주에 문학과 독서가 1, 2교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비문학과 어휘 문법이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문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전문이 다 교재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 문학에 실려 있는 전문은 어디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필수 작품에서 됩니다. 정확하게 작품의 선행의 정도는 중1은 현재 나가는 진도가 아직 지금 입학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을 앞서는 중학교 문법 작품들, 문학 작품들을 쭉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2 올라가면 이제 어떡할까요? 중3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작품들이 들어가겠죠. 중3 올라가면은요. 고1 교과서에 올라오는 필수 작품들이 들어가겠죠. 자, 해서 전문이 교재 안에 실려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것을 과제로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제는 문학카드라는 딱 한 장짜리 과제입니다. 어머니들 한 장짜리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재에 있는 전문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 주어집니다. 체크 미션이라고 해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 자, 그리고 누구와 누가 싸우는지 갈등의 주체를 찾아봐.
자,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본문에다가 표시해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놓고 상징성을 갖는 소재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 소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게 딱 한 장의 페이퍼로, 쪽으로 따지면 두 쪽의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머니들? 국어 공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셔야 되는 게 애들이 어떻게 책을 딱 선생님하고 같이 펴. 그래서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석해줘.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의 주제가 뭐니? 라고 묻는 건 절대 독해력을 키우는 수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숙제로 해오게 하는, 그것도 미션을 주면서 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은 시험 범위가 없는, 그쵸? 교과서 외에서 어디에서 출제될지 모르는 걸 네가 그 즉석에서 읽고 맞춰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읽어내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 긴 지문에, 요새는 복합 영역까지 나오죠. 문학하고 비문학을 섞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절대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내신은요, 선생님? 고등학교 내신, 특히나 이 대치동 강남권의 고등학교들은요, 내신 문제도 교과서 외 작품을 적게 내는 학교가 60%, 많이 내는 학교가 교과서 외 작품을 80% 내요. 내신에서조차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 소설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지 않고서는 그런 문제들은 딸딸딸 외운다거나 문제집을 푼다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미션을 수행해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뭐가 된 상태에서 참석하게 될까요, 수업에? 예습. 예나 지금이나 망고에 질리죠. 예습을 하시오. 그 말을 우리 애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대도 않는 메아리만 될 뿐입니다. 장치로 달아줍니다. 해서 읽어온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과제 검사를 하시겠죠. 기막히게 잘해온 놈도 있지만 기막히게 안 해온 놈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읽은 만큼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을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랬죠. 그걸 또래들끼리 선생님이 다양하게 질문하면서 그걸 듣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학카드에다가 본인이 처음에 파악했었던 거하고 다른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죠? 아, 타인과 내 사고가 이렇게 같았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굉장히 달랐구나. 하면서 수업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비문학 커리로 가겠습니다. 자, 비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년 때부터 그 단계를 맞춰서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본인이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어를 찾고 내용에 대해서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체크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한 문단 한 문단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역시나 동시에 펴가지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게 핵심어지, 요게 요약이잖아 라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그 미션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자, 오늘 비문학이지 몇 페이지를 펴. 자, 지금부터 문단 요거 지금 7개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샤프를 잡고 선생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미션을 쫙 확인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각 문단마다 핵심어를 잡고 이런 걸 찾고 내용 미션을 쫙 수행을 한다. 자, 시간은 8분 줄게. 스타트 하고 나서 선생님은 계속 돕니다. 핵심어를 잘 찾는 놈도 있고 전혀 못 찾는 놈도 있고,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 짧게 줄여야 되는데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멈춰서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윗글에서 요거 동그라미 잘 쳤네. 자, 그러면 밑에 거 다시 읽고 요 문장 다시 읽어봐. 알려주면 안 돼요. 본인이 다시 읽는 것 자체가 제 공부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돌고 8분 후에 딱 선생님이랑 같이 그때부터 핵심어 정리하고 문단 체크 미션 해결하고 요약을 하고 그때 어떻게? 발표를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지금도 어머니들 가만히 듣고 계시니까 어때요? 잘 집중이 되기도 하고 눈이 풀리기도 하고,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항상 너는 선생님을 만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침을 받고 오너라 했는데 저 뒤에부터 앉아 계시고, 이게 일방적으로 듣는 작업은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때 아이들한테 뎁스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고 하면서 긴장감이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들어가면은 절대 깜짝깜짝 놀라실걸요. 자, 어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학에서 진행했었던 그 문학카드 안에, 한 장짜리 문학카드 안에 맨 마지막 칸은 뭐냐면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본인이 몰랐었던 어휘 5개씩 찾아가지고 옆에 뜻을 써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 안에 또 어휘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질적, 상응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말은 한자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자어부터 고사성어,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념어까지 학년별로 중1, 2, 3 동안 어휘 작업은 늘 들어갑니다.
베이스로 깔고 당연히 시험도 보고요. 문법,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이면은요, 고등학교 문법까지 다 끝나요. 중세 문법만 중학교 때 일부러 안 다룹니다. 그거는 중학생 때 다뤄봤자 의미도 없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만 딱 빼놓고 언제 하느냐? 중3 11월. 즉 예비고일 컬이 시작할 때 그때 걔네들은 중세 문법 그 안에 들어가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1년의 세트를 3년 동안 계속 매주 와서 그 부분을 돌립니다. 자, 독서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중학교 때 우리가 시간 내서 읽을 수 있는 그 두꺼운 책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는요, 이 독서 워크지라는 게 나갑니다. 이 읽어야 될 독서 리스트는 저희가 2달 전, 적어도 3달 전에 쭉 띄워놓습니다. 아이들한테 나눠주고요. 어머니들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가방에서 뭐 좀 꺼내봐 그러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에 전화하시는데 전화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안 보라 친구 맺게 돼 있으면 거기 과제니 독서 리스트니 전부 다 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간 리스트에 맞춰서 아이들 그 책을 진행할 거야 하고 준비해라고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독서 수업 2주 전에 과제가 나갑니다. 제가 2주 전에 나간다는 걸 지금 강조드리고 있죠. 독서 워크지라는 게 나가요. 그 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멈춰서서 생각해야 되는 페이지들의 질문을 던져주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작성하는, 한마디로 그냥 줄거리만 읽는 독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 이 부분에서 뭐가 중요한지 나 읽으면서 바로 캐치됐어. 그러면 참 역시나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멈춰서 생각합니다. 틀리는 거는 전혀 혼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본인이 파악한 만큼 적어가지고 오면 지난주에 과제로 나갔으면 이번 주에 학원에 오면서 아이들이 그 완성한 워크지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독서 수업 몇 주 전이 되죠? 100일이니까 그렇죠. 1주 전이 되죠. 선생님이 왜 1주 전에 그걸 거둘까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그렇죠. 수업 들어가기 전에 1대1 첨삭을 일주일 동안 하십니다. 이따가 제가 빔 프로젝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 가지고 자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1대1 첨삭을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잘해오는 놈이 있고 기가 막히게 백지론 내는 놈이 있어요. 혼내면 뭐합니까? 목적은 공부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걷었으니까 어때요? 바로 소위 다 뽀록이 나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주중에 몇 시에 와? 내 앞에서 읽고 내 앞에서 작성해. 이때부터 드라마틱한 일이 펼쳐집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그렇게 오래 읽으면서 그리고 애들은 되게 생색내고 싶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반성해야 돼요. 하도 공부하라 그러니까 얘네는 공부하는 걸 광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공부하면 먹을 게 막 땡기나 봐요. 한 번씩 나와가지고 냉장고도 열었다가 식구들 보는 테레비도 보면서 지도 괜히 원래 안 좋아하는 프로에도 히히대고 웃고. 그러니까 책 하나 읽는데 선생님 진짜 열심히 읽는데 세상에 우리 애는 왜 5일이 지나도 계속 읽을까요? 에휴. 제가 아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죠? 선생님 앞에서 읽으면요 정말 빨리 잘 읽습니다. 제가 학원에 와가지고 읽는 애들 중에서 3시간 넘어가가지고 남아있는 애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얘기하세요. 그냥 저희 애는 숙제를 내주시지 말고 학원에 와서 바로 하게 해주세요. 예, 그럼 학교 후에 그냥 바로 오게 하시죠. 해서 수업 들어가기 지금 전의 상태인데 어떻죠? 준비를 시켜주죠. 그러고 나서 수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들이 교실에 와가지고 엑기스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시스템만 잘 갖춰주면 아이는 숙제를 함으로 인해서 예습이 되고 또 그게 미리 발견돼서 선생님이 공부를 시킨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와서 독서 수업을 할 때는 역시나 워크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사실적인 이해부터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추론적 의미, 그러고 마지막에 원고지 글쓰기 첨삭된 것들에 대해서 쫙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고 잘된 친구들 발표를 듣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부터 중1에만 들어가는 수행평가 커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1 수행평가 커리를 얘기하다 보면 지금의 현 제도에 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중학교 때 딱 한 번 시험을 봅니다. 이제는 자유학년제까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중2를 건너뛰고 중2 1학기도 건너뛰고 중2 2학기 때 처음으로 국어시험을 봅니다. 자유학기제의 의도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꿈을 찾아주자예요. 꿈을 정말 찾아주고 싶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중1인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7학년,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8학년의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시험은요, 등수를 보기 위해서 보는 장치가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파악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공부 정말 안 했어. 반성도 해보고. 그거를 중학교 때 안 해보고 어떻게 고등학교 가가지고 바로 첫 시험부터 입시에 적용되는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건 그렇다고 얘네가 지필평가를 안 보면 아예 평가가 없느냐? 아니죠. 전부 다 뭐로 대체되고 있죠? 수행평가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하는 작업이죠? 쓰는 작업이에요. 국어 작업. 이거 전부 누구 숙제가 될까요? 맞춰보세요. 엄마 숙제. 그래서 실제 중등 어머니들께서 얘기하세요. 수행 과제가 아니라 엄마 과제라고. 그런데 전문성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그거 어떻게 다 해줍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국어 학원에서 실제로 초6 11월 달부터 예비 중일 커리가 시작되면 한 달에 한 개씩 이 지역에 나오는 수행평가 리스트를 정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만 20년 넘게 수업하는데 당연히 그런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입학하기 전 11월 달부터 한 달에 한 개씩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수행평가지를. 그러면 어떨까요? 미리 갖춰놓는 여유로움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완성도. 재밌는 얘기는요. 여중 수행평가는요. 어머니들 정말 쌀벌합니다. 여자애들이 치열하게 서로 전쟁하듯이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싶은 것도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내서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자 중학교는요. 제출만 하면 A입니다. 레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행평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내기만 하면 와서 C 웃으면서 얘기해요. 지는 솔직히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내고 A. 해서 중1 때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미리 다 만들어 놓는 수행평가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3에만 추가되는 커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3 1학기 때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문학부터 문법, 독서까지 동일하게 그 학년에 맞는 독해 훈련을 하고요. 중3 7월달, 즉 2학기로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고등 입문과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해서 커리가 모의고사 커리가 추가되는 커리로 바뀝니다. 왜요? 이제 고1 올라가서 실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친구들이죠. 대부분의 예비 고1 커리큘럼이 11월 달에 많이들 시작을 하죠. 저희 학원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월 달 됐더니요. 실제로 중학교 때 언어 작업을 했었던 친구들이 많긴 하나 전혀 국어는 밀어놓고 보류시켜놓고 있었다가 이제 시작한 아이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어에 있어서 굉장히 실력차가 천차만별로 납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 가도 잘하죠. 그런데 약한 친구들은 이게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이면 바로 첫 전국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개월수 안에 너무나 적응하는 작업하느라고 그 3달, 4달을 아쉽게 보내요. 그래서 7월로 땡겨서 고등 입문과정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왜? 여지까지 중학교 때 보지 못했었던 수능의 그런 낯선 유형들을 미리 접하고 편안하게 익숙해지는 소프트 랜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저희 안보라 학원에서 진행하는 아마 고등 지금 보내시는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저희는 그냥 모의고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맨점이 뭐냐 하면요, 어머니들. 모의고사는 전체가 무슨 식이죠? 객관식 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의 선지 안에서 아이들이 고르고 맞았으면 동그라미고 틀렸으면 X죠. 이 객관식의 맹점이 뭘까요? 내가 정확히 알고 맞은 것인지 대충 찍어서 맞았는지 하나 더, 내가 기본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것인지 근처까지 갔는데 다른 의도 파악을 잘못해서 이 답을 고른 것인지 본인의 오답의 퀄리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OX만 보고 틀린 개수만 보고 아이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안 좋은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매력적 오답 시스템으로 그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설명하는 데만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궁금하신 어머니들께서는 고등 설명회 때 오셔서 들으십시오. 아주 디테일하게 들으시면 아 저거구나 하실 거예요. 이 매력적 오답 시스템을 진행을 해서 중3 7월부터 그 입문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11월 달이 되면서 실전 과정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얘네는 정말 요이 땅 입시와 수능에 대해서 실전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이 루트대로 그대로 간 이 친구들이요.
고1 최상위반, 상위반을 합쳐서 3월 첫 모평을 받죠. 3월 첫 모평을. 그래서 입문과정, 실전과정을 다 겪고 3월 첫 모평을 본. 물론 실전부터 온 친구들도 있고요. 최상위, 상위반에서 70%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3월 모평에서. 70%가. 다음 결과 이어져야 되겠죠? 9월 모평으로 갑니다. 9월 모평에서 80%가 1등급을 나오고요. 5명이 만점을 찍었습니다. 학원에 어머니들이 전화를 주세요. 만점 받아서 너무 기분 좋다고. 근데 어머니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우연으로 뭐 아주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더 재미난 거는 11월 모평 이제 봤죠. 여기에서 이 만점자들이 그대로 만점으로 유지가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양식이나 몰아가지고 쏟아붓기를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쿼리가 저희가 설명회 끝나자마자 전반이 마감이 돼버려가지고 추가 개설을 개강하기 전날까지 추가 개설 번호 5개를 더 만들면서 지금 고1이 엄청나게 성황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신 쿼리는 항상 이 말로 시작하거든요. 어머니들, 중학교 시험 안 중요해요. 혼자 시키게 두세요. 이때 다치고 아파봐야죠. 그럼 어떠신 줄 아세요, 어머니들?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아이 학교 시간은 몇 시에 깔리나요? 현실적으로 두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표가 나오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이 나쁘죠. 왜? 다 같이 안 하면 좋은데 너도 나도 하니까. 그래서 내신을 학원에서 진행하실 때는요, 어머니들 저희 학원 내신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진행하시건 학원에서 내신을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뭘까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죠. 시간 대비 효율성입니다. 아이가 혼자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내신은 어쩔 수 없이 학교별 출제 경향이 있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떡하죠? 착실하게 열심히 자습서를 밑줄 치면서 읽어대기 시작하죠.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내? 다른 과목 해야 돼. 갑니다. 양이 많죠. 학원에서는요, 출제 경향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 학교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하다못해 요번에 어떤 선생님으로 체인지가 돼가지고 문제가 지금 소위 의지같이 나오고 있어라는 것까지도 꿰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해야 될 요소들은 최대한 덜어주고 해야 될 핵심을 가지고 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재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쓰게 하고 서술형까지 다 준비를 시켜주는 거. 그게 학원에서 하는 내신인 거예요. 실제 어머니들이 학원에서 내신 진행하면서 우리 애는 꼭 100점을 맞춰주세요, 선생님. 아니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어머니들 없어요. 어머니들 뭘 요구하시는지 잘 알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한 만큼,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시간 쏟은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국어 하나도 안 하고 수학 몰빵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학이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를 주구장창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그놈의 보강이다 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국어를 일주일에 한 3-4번씩 가요. 그런데 국어 80점 나와봐요. 화딱지가 나고 거기 가가지고 찌그러져 있었을 내 애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내신은 그렇게 돌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덜어낼 거 덜어내고 그 출제 경향을 가지고 선생님이 히스토리를 쥐고 점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내신은요, 아까 말씀드린 독해 수업은 정규 수업이고요. 내신은 내신 요입 땅 하기 전에 4회에서 5회로 그때부터는 학교별 단독반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휘문이면 휘면, 진선이면 진선, 역삼이면 역삼, 학교별로 모입니다. 자, 이때 제가 아까 뭘 얘기를 했죠? 내신은 그 학교의 히스토리를 깨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각각 아마 유명하신 그 학교에서 지금 내신으로 누구 선생님 유명해 알고 계시는 그 분들 계실 거예요. 재미난 건 제가 내리 쭉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하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요, 전체 내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전수조사를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니들이 답변도 잘 안 하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근데 계속 보내세요. 아 왜요? 뭐 잘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돌리냐면요. 문자로 바로 묻습니다. 선생님 유지를 원하시면 1번, 교체를 원하시면 2번. 지금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듣고 계시는데 참 잔인하죠. 그런데 저는 참 쿨하고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알랑방귀 잘 낀다고 그래 그대는 오늘 가장 인원이 많은 어느 학교를 맡으시오.
뭡니까 그게? 근데 전수조사하면 클리어해요. 선생님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내신 결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쭉 저희 학원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쫙 국어를 로드맵을 그려드렸잖아요. 한 제자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도곡중학교 1학년 아이였습니다. 도곡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전형적으로 국어를 싫어하면서 글쓰기는 발가락으로 쓰는 듯한 묘기의 글쓰기. 본인이 쓰고도 못 알아봐요. 맞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또 히스토리가 있죠. 그 누나가 있는데요. 그 누나가 제 제자였습니다. 똘똘했습니다. 그래서 외고 갔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너무 해맑고 귀여운데 어리버리한 이 아들 놈을 어머니께서 바로 그냥 시작을 시키건죠.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딱 넣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워낙 형제자매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머니들하고도 굉장히 친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세요. 선생님, 전 커리도 몰라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맡기겠습니다. 패셔도 좋아요. 저 패는 일은 없는데요. 근데 선생님 무섭다 하는데 패는 건 아니, 패진 않습니다. 자, 이 친구랑 처음에 내신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주 끝나고 나서 이제 과제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주에 딱 왔어요. 숙제를 정말 한 자도 안 해왔어요. 야, 이런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째 아니면 정말 천진난만한 거. 사실 제 수업에 숙제를 한 장도 안 해가지고 온 애는 저도 드물게 처음 봤거든요. 너무나 해맑게 못 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복습 테스트로 네가 배운 내용을 확인할 건데 공부는 해왔는데 문제를 못 푼 거지. 아니요? 아, 자, 그럼 오늘 작업이 길어질 것이야. 넌 일로 와. 그래서 가장 맨 앞에 제 옆에다가 자리를 배치합니다. 오늘 요거 끝날 때까지 못 간다. 네? 그래서 실실 웃죠. 설마. 한두 시간이면 선생님이 포기하고 말겠지. 어차피 저는 밤 10시까지 수업해야 돼요. 얘는 계속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저는 계속 확인하고. 오후 1시가 됐어요. 정말 불쌍한 눈빛으로 그렁그렁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배가 고파요. 맞아. 먹이면서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라나는 새싹을. 그래서 알겠다. 야, 30분 시간 줄 테니까 가서 밥 먹고 와. 그리고 보내놓고 저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데스크팀에다가 엄마한테 연락 드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연락을 본인들이 이제 데스크팀에서 늦어지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얘는 전날 엄청 많이 먹었다고. 끝내주시기만 하면 선생님이 힘이 빠질까봐 걱정이지 정말 이걸 견뎌내야 된다고. 어머니 마인드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녀석이 30분 안에 제가 먹고 오라 그랬잖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튀었구나. 가방 배달을 어떻게 해주지? 이러고 있는데 왔어요. 왔어. 1시간 넘어서 왔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밥을 네가 해먹었니?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삼계탕을 먹고 왔어요.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 귀여우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그래서 삼계탕 먹은 기운으로 다시 남아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졸죠. 꾸벅꾸벅 제가 아무리 앞에 있어도 이렇게 콧구멍을 만져도 웃으면서 졸아요. 세수하고 와. 사실은 오후 5시가 되면서부터 저는 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그럼 울어요. 웁니다. 근데 저도 수업하고 있는데 얘가 울면 이거 난처하잖아요. 나가서 울고 와 뭐 이럴 수도 없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꾸역꾸역 해내요. 밤 10시에 정확하게 그날 와가지고 저랑 시험 봤어야 되고 숙제를 해왔어야 될 것을 끝내놉니다. 너무 기특해서 제가 야 우리 집에 갈래? 배도 고픈데 같이 저녁 먹을래? 아이고 선생님 더 못 봐요. 그렇게 걔가 중1 때부터 와서 고3까지 저희 학원을 다닙니다. 국어를 정말 그렇게 싫어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자체 굉장히 힘들었었던 아이를 막 잡아가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수능을 봤거든요.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표준 점수가 수학보다도 높게 나올 정도로. 자, 이 친구가 거기서 국어를 2개 틀립니다. 고대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학원에다가 꽃을 선물해 주시고 편지를 써주셨는데 저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 뿌듯해서. 첫째부터 둘째까지 제 손을 거치면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야, 아들 낳으면 또 데리고 와. 내가 늙어서 그때까지 수업을 참 하고 싶단다. 이 동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학원에 들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6년을 봤잖아요. 와요. 원장님
왜 또 왔어? 아, 목말라가지고 저 물 좀 마시려고요. 정수기에서 물 먹고 가요. 뿌듯합니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계와 학년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월의 힘을 빌리는 과목이 국어인 것이지 절대 몰빵할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몰빵해서 결과가 나오면 몰빵하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그래, 국어는 타고나는 거야. 있습니다. 타고나고 있는 애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훈련을 가지고 당연히 성적이 오르고 그 결과를 내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세월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가서 무겁게 하고 결과가 안 나오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중등 설명회 때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실제로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들어와서 나가서 하는 일들을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학 테스트를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국어, 비문학, 어휘, 문법의 시험을 25분 동안 보게 됩니다. 입학 테스트를 보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입학 테스트를. 저는 고등도 입학 테스트를 안 보는 학원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넌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학원 이름을 더럽히겠어. 나가. 아니죠. 영역별로 지금 현재 아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죠. 그쵸?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편성을 합니다. 실제 학원에서는 입학 테스트를 안 보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게 수익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입학 테스트를 보고 그 영역에 맞는 아이 상태를 보고 반을 편성을 합니다. 반은 세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위반, 상위반, 정규반. 최상위반은 그냥 최자만 들어가면 어머니 아이고 나 저 반이야. 아니요. 잘 일단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최상위반은 학년별로 딱 한 반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성적만 가지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과제 완성도라던가 출결에 대한 기준의 타이트함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향을 보셔야 돼요, 어머니들. 성향. 이 최상위반에 맞는 친구들은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스피드 있고 경쟁적이고 긴장되는 쫄깃쫄깃함을 즐기는 유형의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 그룹의 친구들은요, 이미 나 다 아는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저기서 오래 늘어지게 제 하나 붙잡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와서 승부욕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으쌰으쌰 가는. 이런 경쟁적인 구도나 그런 긴장감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어에 대한 기본기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좀 돼 있는 상황이어야 되죠. 그래서 한 주에 똑같은 진도를 나가지만 최상위반은 플러스 별도 프린트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위반으로 가겠습니다. 상위반은 최상위반보다 성적 자체가 모자라다거나 떨어져서 가는 반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에 있어서 상위권인데 아이 성향 자체가 이렇게 막 긴장되고 선생님이 막 랜덤하게 질문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느낌이 받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선생님한테 다 잘하는 거 인정받고 조금 샤이하다거나 이렇게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유형의 친구들이 이제 상위반을 듣죠. 실제로 저희가 2달에 한 번 성취도 평가를 보거든요, 어머니들. 그래서 한 학년이 영역별로 성취도 평가를 보고 그 시험 안에서 영역별 아이가 획득한 점수의 퍼센테이지가 성적표로 발송이 됩니다. 이때 성적에 따라서 반이 이동이 되는데요. 실제로 상위반에서 최상위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 하는 작업이 좋다고. 괜찮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훌륭한 선생님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들? 잘 맞는 선생님 다음으로 훌륭한 선생님. 내 아이가 스스로 과제를 하고 지각하지 않고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즉 내 아이를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해서 상위반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다른 학원에 없는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그 반 수업을 들어봤는데 안 맞을 수 있죠. 사람이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반에 가서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반에 가서 들었는데도 또 안 맞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주는 여기 가볼까? 뭐 이건 안 되죠. 아이가 관리받는 게 놓쳐지는 게 생기니까요. 해서 맞는 선생님을 찾는 반 이동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
제가 지금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자꾸 보게 되는데 사실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반 설명을 안 들었군요. 그래서 정규반은요, 어머니들, 일단 기본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5명 반이 있고요. 그 다음 10명 이하 반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국어 자체에 대해서 뭐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느라고 전혀 안 해봤다거나 아니면 국어 기본기가 굉장히 약하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자분자분 선생님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정규반만 선호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5명이 좋아서 선생님 손이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요. 하면서 2달에 한 번씩 보는 성취도 평가를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시간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학원에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건 각자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학원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시스템적인 게 받쳐주지 않으면 하는 반 있고 안 하는 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아예 데스크 팀이 있고 그 팀이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각 반, 각 선생님들의 작업을 점검하게 됩니다.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반편성을 가서 그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첫 수업을 듣고 나서 데스크에서 바로 해피콜이 갑니다. 데스크에서 해피콜이 갑니다, 어머니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전화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애가 저번에 되게 졸렸대던데? 찍힐까봐 못하죠, 선생님한테. 데스크 팀에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 첫 수업 듣고 아이가 맞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럼 얘기하세요. 안 맞는다 그러면 맞는 반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좀 맞아요. 그럼 와서 지내면 아이들은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전주에 배웠었던 것을 뭐 본다? 복습 테스트를 보면서 복습의 장치를 답니다. 이때 몇 개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제시에 걸리게 되고요. 제시의 목적은 너 제시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안 돼 있는 걸 다시 공부해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렇게 아이가 복습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은 매주 주중에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회의는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요번 수업에 했을 때 이 부분의 커리가 어떤 부분에 긍정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바꿔보자에 대해서 아이와 커리에 대한 미팅을 매주 선생님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가 단 한 해도 똑같은 교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레이드가 바뀌고 그래서 입시제도가 바뀌는 거에도 발빠르게 계속 움직이게 하고 가죠. 이때 아이들에 대한 기록은요. 내부에 학생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 아이들과 주고받은 학생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 내용을 그 아이 개인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팀에 전화해도 어느 학교 누구 학생 잠시만요 해서 보면 바로 뜹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걔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을 반드시 매주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상담하시고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학부모 상담이 들어가죠. 학부모 상담은 학원에서의 룰은 한 달에 한 번 학부모 상담 반드시 하고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 내부 정보 공유 시스템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이동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이 개개인의 폴더가 없으면 이동해서 처음 맡은 선생님은 얘는 다시 알아가는 작업부터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도 놓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었지? 요거 이어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애네. 더 나아가서 저희 학원에 영어 수학이 있잖아요. 이 영어 수학 선생님들하고 그 폴더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효과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얘는 수학 영재래요. 수학 폴더에 들어가서 진짜 이게 엄마가 수학영재라고 했는데 맞나? 하고 들어가서 봐보면 수학 선생님이 평가해줬죠. 정확하게 수학영재 맞대요. 근데 거기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독해력이 떨어져서 수학의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식전개가 굉장히 논리가 떨어집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영어 폴더 들어가죠. 그럼 영어 선생님이 써놨어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에 대해서 한국말로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아쉽다. 서로 참고하게 되는 이 연계성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달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도 평가라는 것을 보고 성적에 맞게 반을 이동하고 내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학원을 보내시면서 느끼실 게 참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여기서 하나 설명해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제가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팅을 하시고 또 기다리셔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이 열정을 가지고 제발 저희 학원에 교재를 단 한 번만 아이가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책을 단 한 번만 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넘겨서 보면 얘가 진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설명해서 들었었던 내용들이 이거였구나. 보시면 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니들 저희 교재? 맨 앞에 숙제 쓰는 페이지까지 있어요.
어떤 친한 학부모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애들 키우시는 엄마라 저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기 과제가 뭔지 칠판에 선생님이 적어주고 그거를 쓰고 체크하는 것부터 자기 관리부터 돼야지 나중에 몇 년을 거쳐서 큰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과에서 만났던 제자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파트 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지냈으니까 그 어머니께서도 저를 봐오셨는데 이 엄마가 약사시고 뭐 아빠도 뭐 아주 훌륭하신 직업의 소유자입니다. 아들내미가 있는데 첫째인데 엄마가 저한테 과외를 요청하셨어요. 그때 이제 애였으니까 보라야 그래서 오래 본 이웃 아줌마니까요. 전과목 과외를 부탁한다. 전과목이요? 아픔이 있다. 무엇인가요? 요번에 시험 봤는데 뒤에서 2등 했어. 근데 맨 마지막 놈이 그날 다리 뼈서 시험을 안 본 놈이야. 엘리트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아빠나 나나 머리가 떨어지진 않는데 이건 도대체 가문에 문제가 있는가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꼴찌를 했다라는 건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봤습니다. 저는 뭐 돈도 벌고. 아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방 꼬라지부터. 책이 건설 현장처럼 쌓여 있어요.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가방 좀 갖고 와봐. 자, 연필 꺼내봐 그랬더니 일단 가방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텁니다. 실내화가 한 장 나오더니 부러진 연필이 우수수.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밖에서 막 듣고 있던 어머니가 보라야 이랬다 갑자기 예 선생님. 자, 지금 전과목 과외가 문제가 아니라요. 얘는 이런 정리하는 법, 숙제 쓰는 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거 안 되는 것부터 지금 문제예요. 지금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 그거 시키는 것까지 돈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왜 공부를 안 가르치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기신다면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봐도 참 당돌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답이 없잖아요. 워킹맘이 돼 바쁜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주 3회를 보는데요. 정말 가가지고 머리 감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면서부터 책상 정리. 자, 너 오늘 학교에서 1교시부터 뭐 배웠어? 적어와. 그 전에 뭐 배웠냐는 몰라요. 그럼 오늘 급식 뭐였어? 그럼 알아요. 와.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상당히 착하고 똘똘한 친구였어요. 엄마가 말하는 가문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안 해본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냥 껄렁껄렁 가방 들고 돌아다니고. 아까 저도 그때 대학교 입학했으니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근데 얘를 주 3회 가가지고 봐야 되니. 아까 이제 뭐 서클 그 모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한 잔 걸치고 들어가면 과외 가는 날이 아닌데 어차피 저희 집 올라가는 길에 걔네 집이 있거든요. 내려요. 띵동 합니다. 잠옷바람에 애가 나와가지고 아 선생님 왜 오셨어요? 일로 와봐. 기습 방문이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2학기 때 애가 첫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5등을 합니다. 공부는 이런 거예요. 자기 관리가 시작이 되고 실제로 아이들은 모자라고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죠. 그래서 애정 있는 좋은 코치가 붙어줬을 때 코치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이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작업을 참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능력들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가 난리가 났겠죠. 용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인터폰으로 과외 접수를 받고 있어요. 몇 동? 예 어머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애들을 뭔가 쥐어 잡아가지고 터치는 재능이 있구나. 재밌게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는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설명의 자료에도 있지만 보기 좋으시라고 빔 프로젝트로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거 준비하는 게 이제 시간이 살짝 걸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뒷장에 보시면은요, 어머니들 입학 테스트나 상담 신청 시간을 적어서 이따가 나가시면서 수거함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펜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친구 등록하셔서 어떤 내용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옮겨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 설명회가 이제 작년 설명회인데요, 어머니들. 작년 설명회가 딱 끝나고 웬 나이가 지긋하신 노신사분께서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늦둥이가 요새 많으니까 늦둥이 아버지인가. 근데 그러기엔 나이가 되게 많으시는데 근데 안 가시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점점 미소가 예 여기요 하는 그 표정인 거예요. 저를 딱 잡으시더니 본인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누구 하랩입니다. 손주들을 저희 학원 보내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대학교 교수시래요. 명예교수신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본인이 학원비를 다 내신대요. 와, 아름다운 시아버지죠?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무섭고 심란한 존재죠. 그래서 직접 설명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애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뭘 배우고 있나 궁금해서 오셨대요. 근데 설명이 끝나고 너무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오늘 설명회를 듣고 왜 이 학원 이름이 안보라 학원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해주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학원인지 몰랐다. 제가 빵 터졌습니다. 저기 할아버님 죄송한데 그 제 이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 뜻을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 지역적으로 열정이 가득한 곳이죠. 아이들이 실제로 해온 작업들을 저희가 빔 프로젝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1 아이들이 한 달에 한 장씩 해가지고 오는 수행평가지입니다. 역사신문입니다. 퀄리티 보세요. 끝내주죠? 당연히 제출하는 순간 수행평가 당연히 만점을 받죠. 다음. 자, 이게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문학카드. 제가 한쪽에서 한 장의 과제를 해온다고 했죠. 보십시오. 객관식 문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누구 나오니, 그 안에서 주인공 누구고 주변 인물 누구니, 독해 법에 관해서 질문으로 아이가 먼저 읽고 찾아오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장 해오는 숙제예요. 다음요. 자, 이게 바로 2주에 한 권씩 두꺼운 책 진행하는 독서 워크지입니다. 실제로 워크지는 장수가 10장에서 6장, 짧을 때는 길 때는 10장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원고지 쓰기에 첨삭본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제가 2주 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수업 1주 전까지 선생님들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1대1 첨삭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적어주십니다. 다음요. 자,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독서가 수업 때 아이들이 워크지를 해오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정리하고 나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한 쪽짜리 위에 써있죠. 생기부 독서 활동지. 이게 뭐냐 하면은 학교 생기부나 독서 기록을 넣을 때는 그 아까 여러 장의 워크지 자체를 줄이는 작업을 애들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면 실제 생기부에 넣어야 되는 간략한 내용의 한 쪽짜리 독서 기록장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학원에 입학을 하면 이 독서 파일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꽂아놔요. 독서 통장처럼.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짝짝 뽑아서 그 학교 형식에 맞게 이 내용을 따다닥 떠가지고 붙이면 패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완성도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요. 네, 이게 바로 2달에 한 번씩 보고 진행하는 성취도 성적표. 자, 저희는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성함하고 사인까지 받아옵니다. 이것조차도 못 믿어서 전체 문자로 오늘 성적표 나갔습니다 라고까지 보내드려요. 자, 그럼 뭘 볼 수 있죠? 단순히 국어는 몇 점을 보면 안 돼요. 소설이 몇 프로, 시가 몇 프로, 비문학이 몇 프로, 어문이 몇 프로, 독서가 몇 프로. 그래서 이 친구는 A 그레이드를 받았고 밑에는 그 학년의 다른 친구들의 그 영역의 평균. 등수는 당연히 나오는 게 의미가 없죠. 제가 성적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코멘트도 해주시죠. 저번 성취도에선 뭐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신경 써서 많이 올랐구나. 칭찬받으면 신나죠. 최상위반 나왔어.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저 이 반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하면 있으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은 설명의 자료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머니들.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일단 지금 선생님들 소개하기 입장 좀 해주시고요. 이 뭉치를 잘 가져가셨다가 오늘 돌아가시면 집에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기특할 수도 있고 심란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어떤 날 밤 그때 펴서 보십시오. 얘네들 이런 작업하고 있구나.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어머니들이 저희 학원 다 등록도 하시고 또 실제로 보내시는 어머니들이신데 설명해 오세요. 누구 보려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야, 이거 원장한테 맡겨야 되겠구만 싶죠? 어머니들,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이 최고 좋은 선생님이에요. 제 반에서 늘 얼어있는 동태같이 있었어요.
선생님, 원장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와요. 그런데 반을 이동해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얼굴이 핑크빛의 꽃얼굴이었어요. 걔는 그 반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이 복장이 영원히 평상시에 유지되는 복장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알고 계시죠? 절대 제발 사우나에서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원장님 깜짝 놀랐네요 하지 마시고 오늘 힘을 줬습니다. 자, 제 옆에서부터 우리 고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엄격하게 수업하는 활기찬 강사 고지연입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고지연 선생님은요, 중3하고 고1 팀장님이시고요. 저하고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물렁물렁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좀 지랄 맞습니다. 일에 대해서. 근데 개원에서 지금까지 오셨으면, 그것도 팀장하고 계시면 일 상당히 잘하시는 겁니다. 실제 저희 학원 오시기 전까지 고등학교 정규 교사셨고요. 미스인데 학생 주임이셨어요. 소개는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어떤 스타일일지. 자, 그 옆에 우리 오영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라학원에서 친절한 집요함을 지니고 있는 안보라학원의 엄마 오영미입니다. 친절한 집요한데 저희 학원이 남자밖에 없습니다. 이 외모 말고요. 성격이 다 남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엄마 캐릭터입니다. 사실 제가 뭐 사생활까지 캐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오영민 선생님은 아들내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헛딱지가 나던 것이 아들을 키우면서 안아주게 됐대요. 네 아들이 내 아들, 내 아들이 내 아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가시는데 아주 집요합니다. 친절하게 응 다시 와, 응 괜찮아 남아서 하면 가고 되지. 이런 스타일. 우리 그 옆에 박은정 선생님. 어우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터프해 보이지만 세심한 박은정입니다. 네, 우리 박은정 선생님은요, 이제 내신에서 정말 가장 힘들다 하는 남자 중학교 졸업하고 계십니다. 반대하고 희문이겠죠? 제가 농담으로 자기는 남자 전문이야 뭐 이러는데 와 실제로 중학교 사춘기 남학생들을 내신을 점수 내려고 지도를 하려면요 같이 남자가 되거나 걔네들이 저를 떠납니다. 그런데 참 결과 잘 내시고요. 본인은 터프함 속의 부드러움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의 형처럼 다루시더라고요. 자, 그 옆에 우리 유민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치동의 젊은 강사 유민진입니다. 와, 이거 제가 못 이기는 거네요. 그쵸? 젊은 강사 대치동에 이렇게 찌르나? 저하고 같이 우리 유민진 선생님은 예비중일 파트너 수업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일 파트너 수업도 들어가시고 주로 맡는 학교는 이제 휘문고 많이 맡으시고 중학교는 이제 도곡중 맡으십니다. 예쁘시죠? 남자애들이 겁나 좋아해요. 와가지고 그 학생 수업 만족도 조사 저희 2달에 한 번 성취도 평가 볼 때 그거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막 묻는데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유민진 선생님 예뻐요 막 이거 엄청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서 묻죠. 나는? 대답 안 합니다. 되게 진지하게. 자,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또 젊으시니까 또 그런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참 잘해주십니다. 우리 그 옆에 김지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분석 엄청 잘하고요. 분석 수업 잘하는 강사 김지혜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분석 잘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3부터 해서 고3까지 들어가시는 정말 실력 있는 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꼼꼼하세요. 저희가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따로 아이들 개인 그래프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 학원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안보라 학원 검색하면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그런 거 분석해서 올려놓으신 글들 참고하실 것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지혜 선생님은 지금 중학교에서는 숙명하고 언주 맡고 계시고요. 고등학교 이제 주로 맡으시면서 단대, 그 다음에 진선여고 이쪽 전부 내신을 꾸준히 맡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이혜중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수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강사 이혜중입니다. 네, 우리 이혜중 선생님은 이제 초등 전담으로 맡고 계시고요. 저희 학원에 학부모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정말 애들을 예뻐하시더라고요. 제가 20년이 넘으면서 소위 1타 강사의 안보라라는 이름으로 대치동에 서 있는데 유일하게 깨진 게 초등입니다. 저 늦둥이가 있거든요. 4살짜리. 근데 걔한테도 써보지 않은 말투로 우리 아가들 하는데 얼굴 무서워. 초등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제가 커리를 다 들어가야지 연계성이 맞기 때문에 했는데 초등은 포기하고 5년 동안 면접을 봤어요.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지역에 초등 전문이라는 강사들 다 지원해. 저희 학원 페이가 굉장히 셉니다. 저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거든요. 5년 만에 제가 찾았고요.
전반 마감시키는 쾌거를 1년 만에 이루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암만 잘해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따뜻함이 필요했구나, 초등은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그 옆에 황민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즐겁고 생기 있는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는 황민경입니다. 자, 우리 황민경 선생님은요, 소위 이제 엄마들의 로망인 스카이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예비 중일 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예뻐하시고요. 아주 소수로 잡아서 자분자분 숙제부터 봐주시고 완성시키고 해주시는 그런 작업들 정말 잘해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정말 말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청서는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저희가 대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붙잡고 상담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시면 똑같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가 요청하시면 선생님들이 가능한 시간에 학원에서 1대1로 어머니들 보시는 시간도 원하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남겨놓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우리 선생님들 전체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